자, 이제 이번 섹션이 우리 이제 1장 챕터 1의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 제목은 이제 인스트럭션 셋 디자인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뭐 제목은 그런 거죠. 인스트럭션 셋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이건데 이미 디자인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MU0 같은 건 이미 인스트럭션 몇 개 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펴볼 거는 인스트럭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계어 레벨인 거죠. 기계어 레벨이라는 게 어셈블리어 레벨하고 같은 거죠. 그런 인스트럭션 셋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제가 인스트럭션 이렇게 좀 줄여서 쓸 겁니다. 이렇게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우리가 보통 컴퓨터 구조할 때 영어로 컴퓨터 아키텍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인스트럭션 셋 구조를 얘기할 때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줄여서 ISA가 이제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섹션은 이제 그냥 MU0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인스트럭션 셋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크게 이제 구분하는 거는 요 오퍼랜드가 인스트럭션의 오퍼랜드가 몇 개냐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요. 여기 이제 3 어드레스 인스트럭션 포맷 이러면은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죠. MU0에서 본 것처럼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으면은 제일 앞에 OP 코드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떤 연산을 하는 거냐,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코드 값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 명령어냐 하는 게 보통 앞에 주로 이제 요 인스트럭션이 만약에 뭐 한 인스트럭션이 만약에 32비트다 그러면은 이 32비트 인스트럭션 중에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제일 앞에 이제 OP 코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오퍼랜드가 나오는데 오퍼랜드가 이제 이렇게 3개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3 어드레스 인스트럭션 포맷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 그리고 결과 리절트. 그래서 이제 기계어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각각의 오퍼랜드를 이제 n 비트씩 할당해 갖고 이렇게 이제 기계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기계어 레벨로 나타내 보면은 요걸 이제 어셈블리어 형태로 표현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만약에 요 OP 코드가 만약에 더 셈이다 그러면 이제 요 OP 코드를 이제 심볼로 나타낸다 그랬죠. 요거를 이제 이진수로 나타내는 뭐 엔지니어도 전문 엔지니어도 알아보기 힘드니까 좀 알아보기 쉽게 심볼로 나타낸 게 어셈블리어다, 그죠? 그게 이제 어셈블리어인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add 이제 destination을 먼저 쓰고 source 1, source 2 이렇게 해갖고 요거 이제 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 S1과 S2를 더해서 결과를 destination 레지스터에다가 뭐 레지스터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데스티네이션 오퍼랜드에다가 결과를 쓰라.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세미콜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셈블리어 종류마다 다른데 여기서 나오는 세미콜론의 의미는 주석을 의미합니다. 주석. 영어로는 코멘트. 우리 C 언어 같으면 주석이 이렇게 되죠. C 언어 같으면 뭐 이렇게 더블 슬래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석을 표시하기도 하죠. 스타 슬래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제 어셈블리어 같으면은 이렇게 뭐 세미콜론 뒤에 나오는 게 주석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샵 뒤에 나오는 게 주석 또는 돼지코 모양 뒤에 나오는 게 주석. 그거는 이제 어셈블리어 종류마다 신텍스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의 어셈블리어 이렇게 3 어드레스를 가지는 이런 형태의 어셈블리어를 이런 인스트럭션을 갖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ARM이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RM은 우리 ARM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가 모든 인스트럭션이 32비트로 되어 있고 이제 앞에 OP 코드가 나오는데 OP 코드 앞에 ARM은 컨디션 코드라고 해갖고 4비트가 더 붙어요. 사실은 이제 컨디션 코드 4비트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OP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오퍼랜드가 나오고 근데 OP 코드가 항상 일정하게 몇 비트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연산 오퍼레이션 종류에마다 OP 코드 비트 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코딩 하려면 로직이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NU0처럼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RM의 인스트럭션 구조는 우리가 이제 챕터 5장에 가면은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퍼랜드가 2개만 나오는 투 어드레스 인스트럭션 포맷을 가지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떻게 되느냐면은 OP 코드가 이제 있고 하여튼 모든 인스트럭션에는 항상 OP 코드는 항상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이게 덧셈인지 뺄셈인지 뭐 로드인지 스토어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퍼랜드로 2개가 있는데 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가지는 오퍼랜드가 소스 역할도 하면서 데스티네이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애들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는 요 2개 오퍼랜드 요 2개 오퍼랜드 값을 더해갖고 결과를 다시 요 뒤에다가 넣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오퍼랜드 중에 하나가 소스 역할도 하면서 또 결과를 집어넣는 리자ल्트 역할도 한다 이거죠. 자, 요렇게 생긴 요런 어셈블리어 구조를 가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대표적인 게 X86, 그러니까 8086, 80, 186, 286 이런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그 다음에 AVR이라고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RM도 인스트럭션을 이제 이렇게 32비트짜리 이렇게 3 어드레스 인스트럭션 포맷을 가질 수도 있고 AR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스트럭션 포맷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ARM이 이런 인스트럭션 포맷을 가질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썸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썸 모드로 등장한다 이건데 이제 그러니까 ARM은 그러니까 어셈블리어가 32비트일 때는 그때는 그냥 ARM 모드라고 해요. 그때는 3 어드레스 포맷을 가지고 그러니까 ARM은 그러니까 어셈블리어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 어드레스 포맷을 가지는 것을 썸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모드만 딱 세팅해 주면은 2가지 종류의 어셈블리어가 다 알아먹어요. 뭐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했죠. 왜 이런 짓 하지? 했는데 이 ARM이 초기에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데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스트럭션 하나가 이렇게 32비트면은 이제 프로그램 컴파일하면 이 프로그램 코드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겠죠. 한 개의 인스트럭션이 32비트인 거하고 16비트인 거하고 코드 사이즈가 반으로 줄겠죠. 그러니까 인베디드 시스템 같이 리소스가 제약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썸 모드로 인스트럭션을 이제 실행시키는 게 그러면 이제 썸 모드로 이렇게 실행시키려면은 보통 어셈블리를 직접 짜지는 않죠. 보통 C 언어로 된 거를 이제 컴파일을 해갖고 기계로 나올 텐데 컴파일 할 때 썸 모드로 컴파일 하라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이 썸 모드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 사이즈를 이제 줄이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썸 모드 어셈블리는 안 배울 거예요. 직접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냥 암 모드 어셈블리만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가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퍼랜드가 한 개만 있으면 이거 연산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덧셈을 하려고 해도 A 더하기 B 뭐 두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퍼랜드가 두 개는 있어야 덧셈을 하는데 오퍼랜드로 이제 한 개 어드레스밖에 그 할당을 못하면은 연산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봤던 MU 제로가 바로 이런 거였죠. MU 제로 이제 add 뭐 MU 제로 보면은 뭐 load accumulate s 뭐 add s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accumulate라는 레지스터가 있어갖고 항상 이걸 기준으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MU0에서 add S1 이렇게 했으면은 그죠? 이거는 accumulate에 있는 값과 S1을 더해서 결과를 accumulate에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CPU 내에 accumulate가 있어갖고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항상 중간 결과가 accumulate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이거랑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ccumulate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오퍼랜드에 그죠? 어드레스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MU0 같은 것도 있다. 자꾸 여기 이제 오퍼랜드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인스트럭션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 있고 좀 심플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퍼랜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전에 처음에 3 어드레스 이런 거일수록 이제 좀 더 다양한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오퍼랜드 값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그래서 오퍼랜드 수가 많은 이런 쪽은 실제로 CPU 안에 레지스터 개수도 많아요. 그리고 오퍼랜드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레지스터 수도 적습니다. 자, 오퍼랜드가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오퍼랜드 어드레스를 전혀 없는 이런 경우는 뭐 사실은 우리가 보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옵티코드만 더덕 있는 거죠. 그러면 오퍼랜드는 연산을 하려면 이것도 역시 오퍼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실질적으로 오퍼랜드는 어디 있냐 하면은 스택에 있습니다. 스택이라는 것도 자료구조죠. 스택이라는 그 자료구조 이게 뭔지 이제 모르면은 나중에 암 배울 때 나중에 스택 연산할 때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간단히만 설명하면은 스택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값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료구조죠. 이렇게 쌓아두다 보면은 자꾸 이제 스택이 이렇게 자꾸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꺼낼 때는 우리가 책상 위에 책을 올리면 꺼낼 때는 맨 위에 있는 것도 빼야 되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그냥 LIFO,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게 맨 먼저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의 자료 구조인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제 컴퓨터 쪽을 공부하려면 자료 구조는 또 필수입니다. 필수. 어쨌든 뭐 지금은 자료 구조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퍼랜드는 스택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택이 다시 자 여기 이제 스택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택에 이제 이렇게 뭐 아이템이 한 3개 정도 있으면은 그 맨 위가 이제 우리가 스택의 탑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펑션은 그냥 add다. 예를 들어 지금 add다. 이러면은 오퍼랜드는 스택에 있어갖고 여기 있는 맨 그러니까 탑에 있는 거하고 탑에 있는 거, 요놈이 A라고 합니다. 요놈이 A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거, 요놈이 B라고 하면은 바로 밑에 스택에 넥스트에 있는 거, 요 둘이를 연산을 해갖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꺼내갖고 스택에서 꺼내는 걸 팝이라고 그래요.
요 두 개를 이제 꺼내갖고 파업해갖고 그럼 요 둘이를 더해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꺼내버리면은 스택은 만약 A, B, C가 있었다고 할 때 맨 위에 있는 두 개,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탑 두 개를 꺼내갖고 덧셈을 해갖고 C는 안 꺼냈으니까 그대로 두 개는 꺼냈죠. 그 두 개를 더하니까 이제 덧셈 결과가 다시 스택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스택 탑은 여기가 이제 스택 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글쎄 별로 이 정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로 어드레스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아주 간단한 형태의 그 스택 컴퓨터 또는 스택 머신이라고 하는 이런 컴퓨터 정도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인스트럭션 셋 구조는 이렇게 3 어드레스도 있고 뭐 2 어드레스, 1 어드레스, 0 어드레스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제대로 본 거는 뭐 MU0 인스트럭션밖에 못 봤죠. 그런데 어쨌든 인스트럭션을 이제 타입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인스트럭션, 덜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거. MU0 같으면은 애드가 있었고 뭐 서브, 뺄셈이 있었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데이터 무브먼트. 이거는 메모리하고 레지스터 사이에,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요 CPU 레지스터 사이에 메모리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MU0 같으면은 로드 어큐뮬레이터, 그 다음에 스토어, 뭐 이제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플로우라는 게 뭐 점프, C 언어의 if문, while문, 이런 거에 해당되는 어셈블리어 문장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MU0에서는 뭐 M 점프 또는 이제 점프 greater than or equal 또는 점프 not equal 뭐 이런 게 이제 실행의 어떤 그 CPU 안에서 그 프로그램 실행의 컨트롤을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뭐 특수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은 스탑 같은 거, 우리가 MU0에서 본 거는 이제 스탑 같은 명령어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명령어들이 주로 어셈블리나 기계나 같은 레벨이니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인스트럭션으로 크게 보면 네 가지 형태의 인스트럭션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할 때 어떤 트레이드오프에 관련된 건데, 이제 성능에 관련된 건데, 뭐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런 개념인데,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거는 우리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우리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MU0 할 때는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할 때 그냥 2스테이지밖에 없었죠. 패치하고 엑시큐트밖에 없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개의 인스트럭션을 여러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실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클락당 이렇게 한 스테이지씩 실행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거를 많이 세분화할수록 이제 한 클락은 되게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클락 주파수는 되게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 한 개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6단계로 나눈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다고 합시다. 그냥. 우리 MU0는 2단계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6단계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로드라는 게 예를 들어 로드 했다가 그다음에 애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어가 이렇게 이제 이 세 개의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실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6가지 단계니까 이거를 그냥 파이프라이닝을 안 하고 그냥 시퀀스를 하게 그냥 순서대로 쭉 처리하면은 첫 번째 인스트럭션 6단계를 다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 명령어를 또 이제 이 6개의 단계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없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렇게 실행이 될 거라고. 그런데 요거를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6개로 단계로 잘게 나눠 갖고 이제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동시에 실행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3개가 한꺼번에 동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패치 단계가 실행되고 그 다음 단계 디코딩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다 안 끝나더라고. 두 번째 인스트럭션은 또 패치가 실행이 돼요. 요것도 이제 패치에서 디코딩으로 넘어가면은 세 번째 인스트럭션이 패치가 실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보면은 3개의 인스트럭션이 각각의 스테이지는 다르지만 동시에 실행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3개의 인스트럭션이 있는 게 아니라 막쭉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다 보면은 한순간에 보면은 6개의 인스트럭션이 지금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파이프라인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요렇게 되니까 요 순간에는 1개, 요 순간에는 2개, 요 순간에는 3개, 그 다음에 계속 3개, 3개, 3개가 끝날 때는 또 2개, 1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쭉 내려가면은 그 스테이지 수만큼 동시에 6개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냥 시퀀셜하게 이거 6개 단계를 파이프라이닝 기능이 없으면 이거를 다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이거를 패치부터 시작해서 디코드 레지스터 가져오고 이런 걸 실행하면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거의 6배 빨리 실행할 수 있겠죠. 그죠? 약 6배 빨리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PU 같은 거 이런 걸 고속화시키는 거는 고속화시킬 때는 CPU 클락 자체를 굉장히 빨리 해갖고 고속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그런 건 한계가 있어요. 클락 스피드를 그렇게 높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컴포넌트들 그죠? 그 동작하는 그 정기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듀얼 코어를 쓰고 쿼드 코어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병렬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싱글 코어라도 CPU 코어가 1개라도 이런 파이프라이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속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아키텍처를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ARM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을 하기 좋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조가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리스크 컴퓨터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구조 이렇게 설계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이프라이닝 하면 무조건 좋으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뭔가 병렬화할 때는 병렬을 할 때 항상 따라오는 거는 뭡니까? 이런 인스트럭션 실행 단위들 간에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실행하는 거하고 이거 실행하는 거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종속 관계에 있으면은 동시에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ARM ARM 그 어셈블리의 명령으로 예를 들면은 만약에 move 지금부터 ARM 어셈블리입니다. R1에다가 10이라는 걸 값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add R2에다가 요 R1 값하고 또 20하고 값을 더해서 이제 R2에 넣어라. 이러면은 요 R1에 10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요 add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 레지스터 값들이 다 요 앞에 연산이 끝나야 요 뒤에 연산이 실행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 두 개의 인스트럭션이 디펜던시가 있는 거예요.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패치 디코더 해갖고 레지스터 값을 읽어오고 오퍼랜드 레지스터 읽어와서 연산을 하고 메모리에다가 쓰고 그다음에 레지스터에다가 그 결과를 쓰고 예를 들어 이렇게 6단계가 있다면은 여기 무브에 요 레지스터 값이 저장되는 거는 요 단계에서 저장이 된다. 만약에 그런데 두 번째 인스트럭션에서는 이 값을 레지스터 단계에서 알아야 실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 이제 두 번째 이게 파이프라이닝이 진행되더라도 패치 디코더까지는 거의 동시에 실행이 되다가 요 값을 알아야 요 R1 레지스터를 갖고 이제 그 다음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 이제 요 디펜던시가 있는 동안에는 요 두 번째 인스트럭션은 실행을 잠시 멈춰야 돼요. 파이프라인에서도 이제 잠시 딜레이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잠시 멈추는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멈춘다 하는 게 영어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 이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이닝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도입하는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할 때 또 굉장히 고난이도가 되겠죠. 이걸 고려해서 파이프라이닝이 이제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참 설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자,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으로 쭉 그냥 지금 이게 실행되고 있을 때 그 다음 거 패치해오고 막 동시에 다음 인스트럭션 막 실행시키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요 인스트럭션이 브랜치였어. 그러니까 우리 MU0 같은 거 점프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 다음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이닝에 이제 동시에 실행되도록 쭉 했는데 보니까 브랜치 해가 어디로 점프를 해버려 그냥. 그러면 점프한 주소로 가서 브랜치 타겟으로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브랜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는 패치 디코더 사실은 디코더 단계에서도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같으면은 엑시큐션 단계에서 안다고 가정을 하고 ALU 연산을 해봤더니 이거는 어디로 브랜치 해야 되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점프가 아니고 점프 not equal 같은 컨디셔널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not equal인지 아닌지를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행 단계, 엑시큐션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ALU 단계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엑시큐션 단계에서 봤더니 저쪽으로 점프해야 되는데 이래버리면은 이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오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 실행했던 거는 다 무효화 시켜야 돼요. 인밸리데이션을 시켜야 됩니다. 인밸리데이션을 시키고 브랜치 타겟으로 가서 다시 파이프라이닝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성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런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기가 굉장히 고난이도가 되는 거죠. 그런 고난이도에도 불구하고 ARM 우리가 배울 ARM에는 벌써 그런 것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RM이라는 회사가 그 설계도만 가지고 그죠? 자기네들은 직접 칩을 안 만들면서도 지금 몇 년 전에 손정희 회장이 그 소프트뱅크에서 30몇 억 달러, 30몇 억 달러는 기업
우리 같은 한 4조 정도의 가격을 주고 이제 인수를 한 거고, 지금 엔비디아에 팔려고 내놓은 게 한 40, 이제 40억 달러인가? 하여튼 뭐 그거 신문 기사 보면 나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가격이 그 회사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손정희 회장이 그걸 30 몇 억인지 30 몇백억인지 모르겠는데 그 단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냐. 그런데 손정희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죠. 그 정도 가치 충분히 한다. 그랬더니 지금 그 암이라는 그 회사의 중요성이 요즘 점점 더 부각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결코 싸게 싼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재수라 그래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손정희 회장이 이 투자해놓은 회사들이 다 손해를 보고 이래갖고 자금난에 이제 직면해서 눈물을 머금고 지금 팔려고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6시가 다 돼가서 내가 좀 빨리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얘기할 때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얘기한 그 리스크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죠? 요즘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할 때 방향이 추세가 이런 리스크 형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뭐 하는 거냐? 리스크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시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는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의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많지가 않다는 게 몇백 개 정도가 이거죠. 그러면 자 대표적인 리스크가 지금 ARM, 또 뭐 립스, 파워PC, 뭐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어요. 자 시스크 여기에 그러면 대비되는 거는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셋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자,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인텔 X86입니다. 자, 이 인텔 X86은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역사가 그래 오래된 게 X86이 나온 지가 한 1970 몇 년도인데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70 몇 년도 이러면 이제 그때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하고 뭐 굉장히 오래된 과거입니다, 그냥. 어쨌든 자, 그러니까 초창기 형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렇게 시스크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스트럭션 하나하나가 되게 기능이 많아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 인스트럭션이 그 기계 인스트럭션 종류가 되게 많고 한 개 인스트럭션이 하는 기능이 강력하면은 인스트럭션 3개로 할 거 인스트럭션 1개로 처리해버리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인스트럭션 개수가 많으니까 뭐 프로그래밍 할 때 뭐 다양하게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고 그런 인스트럭션이 없으면은 막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단순하면은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를 한두 개, 몇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시스크에서는 메모리 어드레스에 2,3에 있는 거, 요 놈하고 또 5,2에 있는 요 놈하고 여기 저장된 메모리 어드레스 2개 메인 메모리에 있는 값을 더해라. 더해갖고 이제 2,3에 집어넣어라. 이러면은 여기 있는 메모리 값을 읽어와서 바로 더해갖고 다시 메모리에 집어넣는 게 한 개의 어셈블리어, 한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가능했는데 이런 리스크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인스트럭션 하나하나가 하는 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해. 그래서 더 셈을 하려면은 일단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CPU로 읽어와. 그러면 이제 여기 변수 메모리 2개니까 2개를 읽어와. 그 다음에 CPU 안에서 더 셈을 해요. 더 셈을 해갖고 레지스터에다가 저장해놨다가
그 레지스터 값을 다시 메모리로 써. 그러니까 4개의 인스트럭션이 필요한 거죠. 4개의 인스트럭션으로 할 거를 시스크에서는 1개 인스트럭션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더 훨씬 더 고성능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파이프라이닝 기법 때문에 이거를 파이프라이닝을 그냥 보기에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막 이런 걸 해저드라 그래요. 이런 거 리드 라이터 해저드 그다음에 브랜치 해저드 브랜치 해저드 이런 것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은데 그나마 ARM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파이프라이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인스트럭션들이 개수가 작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6개의 단계로 나눠서 딱 처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인텔 같은 시스크 같은 데는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처리되는 인스트럭션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또 뭐 레지스터 안에서 값을 옮기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 실행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하나를 실행하는데 한 사이클에 클락 사이클 한 사이클에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뭐 n번 사이클을 돌아야 한 개 인스트럭션이 실행되고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하나를 실행하는데 길이가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의 기능이 어떤 거는 기능이 많고 어떤 거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인스트럭션 요 사이즈도 한 인스트럭션 사이즈도 어떤 거는 16비트고 어떤 거는 32비트고 막 들쭉날쭉해 길이도. 그런데 비해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게 다 한 사이클에 한 개의 인스트럭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ARM 같으면은 모든 인스트럭션이 다 32비트로 되어 있어요. 뭐 썸 모드는 16비트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길이도 일정하고 모든 인스트럭션이 한 사이클에 실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이제 파이프라이닝으로 하면은 그 한 사이클을 또 잘라갖고 이렇게 지금 6개로 이제 이렇게 스테이지를 또 나누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프라이닝을 하기가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 이 파이프라이닝을 하면은 물론 이제 요런 그 해저드도 생기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동시에 6개 인스트럭션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으니까 단순한 인스트럭션을 시퀀셜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6배 빨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뭐 해저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제 엑시큐션 딜레이가 생기면은 그래도 4~5배는 빠르게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프라이닝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시스크가 이 리스크 4개 인스트럭션을 처리할 걸 한 인스트럭션을 처리해버리니까 파이프라이닝이 없으면 시스크가 훨씬 빨라요. 그런데 시스크는 파이프라이닝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금 X86은 파이프라이닝을 못해요.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데 이런 리스크 계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전부 다 파이프라이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ARM7일 때는 3단계 파이프라이닝을 하다가 ARM9일 때는 5단계 파이프라이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ARM 버전 11 뭐 하면서는 이제 그 뒤로 나도 이제 못 쫓아가겠는데 막 10몇 단계 파이프라이닝을 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능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인스트럭션이 싱글 클락의 인스트럭션이 다 실행될 수 있는데 이거는 멀티 클락. 그러니까 어떤 인스트럭션은 싱글 클락의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막 여러 클락이 돌아야 되고. 이제 그리고 이런 것처럼 한 개의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데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로드 해갖고 연산하고 다시 결과를 스토어하는 로드 스토어가 한 인스트럭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런 리스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로드 또는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토어는 따로 별개의 인스트럭션으로 되어 있어갖고 인스트럭션 로드 해올 때 인스트럭션 하나, 스토어 인스트럭션 하나, 또 연산할 때 요
CPU 내에서 연산하는 인스트럭션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인스트럭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한 개 인스트럭션이 기능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 코드 사이즈는 작겠죠. 코드 사이즈는 작아요. 왜냐하면 여기 한 인스트럭션을 여기는 4개로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코드 사이즈는 이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쪽에서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ARM 같은 경우에는 썸 모드가 있다. 그래서 32비트 인스트럭션 셋을 막 4개를 쓰고 이러니까 코드 사이즈가 막 늘어나니까 이제 썸 모드라는 걸 ARM에서는 만들어서 그런 단점을 이제 극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지금 추세는 그래서 이 리스크 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이제 그러면 ARM은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배우게 될 ARM은 이제 리스크인데 그냥 순수한 리스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장점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단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컴플렉스 인스트럭션을 집어넣었어요. 또 그러니까 시스크 기능을 일부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ARM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기능과 시스크 기능이 합쳐져 있는데 그러면서 리스크의 장점인 파이프라이닝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인스트럭션 구조도 간단하고 하기 때문에 내부 회로도 시스크보다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내부 구조가 간단하니까 파워도 적게 소모하겠죠. 파워를 적게 소모하면 발열도 적게 날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파이프라이닝 이런 기능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고 사실은 이게 전력 소모하고 성능하고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제 ARM 같은 경우는 이 장점만 이제 가지고 오려고 일종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지금 잘 구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에 고성능과 저전력이 필요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 사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이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전력도 적게 먹으면서 성능은 다 높이고자 하는 게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인데 이 요구사항을 이제 잘 반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ARM에 대해서, ARM이 아니고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